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파리에서 소르본 대학교 산하 연구 기관인 체어 ETI라고 그 15분 도시를 연구하는 그 팀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한승훈이라고 합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그, 사실 2년 전에 서울환경연합에서 생각이 바뀌면 도시가 변한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15분 도시라는 컨셉을 어떻게 뭐 올바르게 전달드릴 수 있을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 자전거 시민 뭐 이런 조금 좀 거시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은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좀 신선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질문이 많이 생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재미난 영감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내용이 좀 많고 좀 두서없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그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계획적인 부분부터 사례나 어떤 저의 이제 시사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뭐 저는 도시 디자이너로서 정책가나 어떤 도시 개발자 어떤 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사이사이 빈 공간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으셔서 그 초대를 해주신 걸로 알고 그쪽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전달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기대치가 좀 낮은 만큼 무명인 만큼 조금 더 가끔은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달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챕터는 배경 설명인데요. 사람이 망가뜨리는 도시 환경, 낮추는 사람들의 삶의 질, 무디게 만드는 환경의 중요성, 가지고 많은 간과된 편의성. 그러니까 되게 반복되는 그런 어떤 배경임을 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저리 써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시민들이 하는 거고, 근데 시민들이 그 환경을 망가뜨리고 좀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받는 것도 또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는 순환적인 내용이고 그 순환적인 고리를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파리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나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나 불균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꽤 오래 지속되었었습니다. 뭐 실제로 2003년도에는 이렇게 열사병, 그러니까 너무 폭염이 와서 하루에 3천 명 그리고 그해 한 15,0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왔던 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계기로 당장 무언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 환경기후협약이라든지 어떤 적극적인 환경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 지금의 도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스만 건물 그러니까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스만 건축들로 도시 구조화가 되어 있는 파리의 모습인데 이 통로가 좁고 어떤 건물이 좀 높아서 좀 채광이 좀 덜 들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뭐 도시 열섬 효과가 더 커졌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뉴얼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휴가도 많이 갔었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그래서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바람도 흐름이 약하고 냉각 효과도 적고 뭐 어떤 녹지나 수변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 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협약 이후로 사실 파리는 엄청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발표만 함으로써 교통의정서 다음에 파리에서 시행하는 어떤 또 다른 레벨업된 어떤 좋은 아이디어, 생각 공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법도 바뀌고 법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 도시구조상 얼반 스포를이라고 하죠. 어떤 도시의 확장되는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오면서 차량 의존도는 높아지고 뭐 계속 오염이 좀 심각해지는 그런 순간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뀌게 된 게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게 될 거고 이건 저희 팀이 뭐 큰 행사라고 지난달에 주관했었던 10주년 기념이자 어떤 이제는 도시 근접성을 이야기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어떤 큰 이 주제로 예,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근접성이 중심으로 된 도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3일짜리 컨퍼런스였는데 그때도 이제
15분 도시라는 그 도시 컨셉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스러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컨셉추얼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좀 인지를 했습니다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파리 시장 아니달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리더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사례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도시의 흐름, 리듬 늦추기.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속도 낮추는 것으로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 단순히 15분 도시라는 컨셉은 어떤 그 저희 캘로스 모리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 60년대부터 뭐 제이콥스부터 뭐 여러 그 도시 연구가들, 철학가들, 계획가들이 이야기했었던 주제고요. 그런 15분 도시라는 컨셉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의 문제들, 환경 문화 재앙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얘기했던 것 같고 그 이런 컨셉들은 이제는 그 IPCC 리포트나 어떤 유엔하비타트나 뭐 UCLG, C40 시티즈 뭐 이런 데에서 언급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당연히 그 시 자체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지도를 펼쳐놓고 선 긋는 그런 도시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로컬이나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 좀 더 급부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실 음모론도 많았고 이 도시 컨셉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내면서 그 방향성이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성이고 그 서로 간에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이 좀 천천히 이해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15분 도시라는 컨셉을 자전거 관련된 이런 발표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단순히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타는 사람이 사실 주인이잖아요. 그 자전거를 누가 타고 있는지 그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기쁜지 누가 피해받는지 뭐 앞서 이제 발표 전에도 사담으로 나눴지만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어떤 그 삶의 질과 되게 직접적인 뭐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고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 어떤 우리의 행복감도 관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15분 도시를 잠깐 언급하고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 혹시 혹은 N분 도시라는 모델은 만능 해결책도 아니고 누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어떤 그 패러다임 그 사는 사람이 누구고 거기에 누가 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동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그 15도시의 어떤 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라는 그 숫자도 되게 중요하지 않고 그 내가 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거리에 갔을 때 내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무슨 서비스가 부족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 15분 도시 컨셉에서도 도보로 15분 도시에서 사실 1km 반경을 이야기했었던 건데 자전거로 따지면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전거나 그 프랑스에서는 모빌리테 두스라고 이제 소프트 모빌리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없는, 그러니까 모터가 아니죠. 그 엔진이 없는 그런 이동 수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행권과 함께 같이 많이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전거 도시로 바뀐 이 파리의 모습이 15분 도시 테스트를 하기에 아주 적합했다. 그래서 되게 잘 맞았다. 그 사실 시작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지구의 알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가는가 자전거와 함께 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나중에 배포되는 내용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15분 도시 근접성 높은 도시, 삶의 질이 중점으로 된 우리의 도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리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2023년도에 발표했을 때 이후에 이제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나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저도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보행로에 화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 화단이 없고 그냥 가로수는 물론 오래된 가로수들은 있었지만 화단도 별로 없고 그 또 우측 상단에 있는 그 자전거 도로는
당연히 차도 같은 것이었는데 100% 이제 차가 진입이 안 되게끔 만들어지는 곳으로 바뀌었고 뭐 또 이제 설명드리게 된 리볼리 가라고 하는 메인 파리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 도로에 한 차선 빼고는 나머지 차선 다 자전거가 갈 수 있게끔 만들면서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전환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감히 뭐 생각하건대 그 올림픽을 위해서 막 이런 화단들을 조성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친환경 도시로 가기 위해서 올림픽 하나쯤 이렇게 시행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올림픽 이후에 그 도시가 검증된 그런 친환경적인 도시 개선 그 변화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이건데요. 그 파리 시청 앞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예전에 로터리 뭐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지만 로터리였고 자동차 주차장으로 가득했었던 그곳이 지금은 뭐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행사들이 열리는 광장으로 쓰이다가 지금 현재는 한 3분의 1 정도의 영역에 영구적으로 도심 숲이 조성된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파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 실제 투수율이나 어떤 그 녹지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활동들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이건 그 재밌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파리의 해변이라고 그 세느 강변의 하상도로를 이제 여름 휴가 기간에 막고 그 막은 그 구간에 모래사장을 깔아서 이제 마치 휴가를 못 간 사람들을 위하거나 아니면은 파리에서 어떤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파리 해변이라는 것을 뭐 근 15년, 20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콥 30이라는 콥 30이 이제 브라질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약간 토스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약간 브라질 삼바 컨셉으로 만들어졌고 그 올림픽 때 사실 수영 대회를 샌드강에서 하기 위해서 수질 개선에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뭐 어려움 물론 있었습니다만 올림픽 이후 여름, 올림픽 기간 동안 여름에는 그 수영장을 개장해서 일반 시민들도 수영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던 그런 프로젝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불과 2018년 정도쯤에는 쯤까지 그 이렇게 막 그 자동차 협회와 안희달고의 어떤 법정 이런 다툼이 있기 전까지는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던 그런 도로였거든요. 어느 순간 그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이유로 이 구간을 막고 자전거나 사람들 보행로를 만들었을 때 자동차 협회에서 혹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반발이 심했었다가 사실 그 이후로 그 뭐 그 일주일, 이주일 만에 안희달고가 다시 이제 뭐 그 더 많은 근거들을 가져오면서 행복권과 뭐 유네스코 등재된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영구적으로 보행화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 사례들을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요. 그 앞으로 보여드릴 사례들이 그 도시가 변화된 아주 중요한 사례들, 뭐 그 아주 핵심이 되었던 사례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전거 도시로 가는 이 과정에서 파리는 작년 4월에 자전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1년 정도의 조사 기간 동안 2022년도인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 일을 통해서 사실 뭐 그전에도 이미 자전거가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구글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도를 맵이 찍듯이 찍어보면 자전거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그런 파리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그 이유일 텐데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또한 이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저보다 더 서울환경연구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산화탄소 변화 추이나 어떤 네, 초미세먼지 이런 추이를 지난 10년간, 뭐 15년간의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어떻게 파리 기후협약 이전 이후로 파리가 변하고 있고 그 어떤 변화들이 성공적인 사례를 가져왔고 어떤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도시 실험실에서 어떤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아주 직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감소된 이동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단기간에 개선된 거 보면 분명히 그 도시의 변화, 도시 구조의 변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그 이동성에 대한 그런 변화가 가져온 좋은 이펙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도심 숲 옆길인데요. 이곳이 리볼리가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광화문 앞길이라고 광화문대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 국군의 날 같은 바스티데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행사에 비행기가 요 길 위를 따라서 나른다고 보시면 그 중심이라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 어, 가장 많이 변화가 된 곳입니다. 이곳은 왕복 뭐 5차로 6차로가 되던 그런 뭐 오래전엔 마차가 다녔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가 다니고 이랬던 곳인데 지금 현재는 버스나 택시, 화물차들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다닐 수 없고 오로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중요하다고 뭐 많이 보신 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 도시 그 자전거 지나가는 카운터가 있는데요. 카운터는 파리 전체 한 70개 정도 있고 그 카운터 되는 것들은 일별로, 월별로, 계절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오픈되어서 공개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그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도시에 참여되는 그런 간접적인 느낌도 또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보를 공개하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에 설치를 해놓은 것이 되게 전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 강의 전에 사담으로 나눴던 전동 킥보드 얘기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그, 그 파리 안 이달고 시장도 전동 킥보드 기업들의 어떤 그 적극적인 유치를 환영하면서 뭐 우후죽순 사실 설치를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2개 기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 막 엄청 지저분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2018년도쯤 뭐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파리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뭐 내구성이나 유지 관리나 어떤 그죠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새 업체만 5천 대씩 돌리도록 이렇게 받았고 입찰을 해서 받았고 그 받은 그 새 기업이 라임이랑 도트랑 티에라고 하는 그 새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라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대여자 수가 나오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죠? 그 전노키포드로 인한 혹은 전동키포드에 의한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자 파리에서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 시는 더 이상 이렇게 위험한 것들을 혹은 지저분한 것들을 파리시에서 둘 수 없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하면서 시민 투표를 붙였고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 학교를 열어서 찬성과 반대 표를 낼 수 있게끔 하였고 거의 8.9대 1, 뭐 9대 1 정도 되는 수준으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서 뭐 그렇게 선택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그 중간에 그 아까 언급드렸던 그 새 기업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이거 도시의 형태가 아주 많이 바뀌고 있어요. 당신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세요 하면서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었고 새 기업들도 모여서 11가지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이 탔을 때 서서히 속도가 감소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뭐 그 GPS가 달린 그런 전동 킥보드니까 자동적으로 속도가 준다든지 번호판을 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설득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갈 수 없었던 주차할 수 없는 그런 곳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네, 뭐 간단한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특별히 15분 도시와 관련돼서 혹은 도시 근접성과 관련돼서 한 곳만 가라고 하면 저는 이곳을 추천드리는데요. 마티뇨리라고 하는 예전에 철도 유유지였었던 곳이 신도시로 개발된 사례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근접성과 뭐가 관련될 수 있냐, 혹은 자전거가 뭐가 관련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프랑스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소셜 믹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계층들한테도 임대주택을 이게 배급하는 그런 것이 약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24% 5% 되는 파리 전체 평균에서 이쪽은 조금 더
그 공격적으로 50%까지 그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그럼 시행사들이나 어떤 개발사들은 우리 건축 제한도 있고 우리가 돈 뭐 남깁니까?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건축 모형이나 이런 것에도 제한을 좀 두지 않았던, 그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어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그 공원을 중심으로 개발된 그런 지구인데요. 첫 번째 줄에는 그 주거 단지, 그 두 번째 줄에는 약간 오피스 공간 이런 것들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요 안쪽에는 속도 제한이나 그 보행이나 자전거만 갈 수 있도록 한 구간들이 있고, 모든 주거지, 이 공원 주변에 있는 모든 주거지는 다 공원으로 입구가 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잡한 이 도시에 살면서 얼마만큼 나의 행복권, 삶의 질이 중요한가를 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신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쪽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쪽에서 발생하는 70%의 에너지를 다 커버한다든지, 어떤 그 생물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을 심고 오리나 어떤 동물들도 같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 굵직한 어떤 신도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전직 근접성과 관련돼서 사례로 가져와 봤고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왜 암스테르담이 자전거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암스테르담도 그 70년대에 한 해,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한 해에 1,000명 가까이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했었던 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에 그 당연히 어린 아이들도 사망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하니까 막 유치원 아기들이 막 팻말 들고 나와서 우리 죽이지 마세요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위가 있었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자전거 도시로 만들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프랑스도 조금 비슷했습니다. 그 자동차 의존도를 좀 낮추자는 환경단체의 어떤 그 주도하에 사람들이 자동차 대신 끌고 나온 게 보행이나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도로를 점유하자라는 게 어떤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를 자동차 의존도, 그러니까 오염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도시 문제들, 사고나 이런 것들도 해당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나온 대안이 다시 자전거인 덕분에 자전거 도시로 가는 방향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리볼리가라고 하는 자전거 도로인데요. 제가 지금 자전거 도로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말이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고 있었던 그 도로입니다.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노란 색깔 그 시선 유도봉이랑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노란 색깔로 바닥에 칠해져 있다. 그럼 전부 다 임시라고, 당연하지만 임시로 보시면 되는데, 그 임시라는 개념이 그 어떤 공사로 인해서 단순히 이쪽으로 차선을 좀 바꾸세요 보다 도시를 실험하는 수준의 노란 색깔 사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교행하는 어떤 왕복 2차선을 둘지, 이쪽은 가는 거 저쪽은 오는 거에서 양쪽 끝에 둘지, 가운데 3차로를 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검정 색깔 시동 유도본과 하얀색 실선으로 이게 최종 확정이 된 건데요. 이 노란 색깔 그 실선으로 만들어진 이런 도시의 어떤 도시 실험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이제 현재의 모습이고요. 왼쪽이 차들이 많이 다녔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이상적으로는 사실 그 미국의 그 글로벌 스트리트 디자인 가이드인가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 어떤 지향하는 어떤 도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차로 앞만 다녀야 이동하는 사람 수의 양은 이 정도고, 대신 보행이나 자전거 도로 뭐 대중교통을 늘리면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어떤 도표가 있는데요. 그 어떤 자동차 운전자들한테는 당연히 불편감을 줄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이나 불평들은 어떤 단순히 여러분 차 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 편리성을 강조하거든요. 그 파리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더 나은 교통수단을 제안해 드릴게요라는 어떤 그런 컨셉 하에 자전거를 대여하는 그 이용료도 대중교통 이용료보다 늘 낮은 금액으로 한다든지, 어떤 자동차를 그냥 줄이자가 아니라 더 많은 옵션을 준다라는 어떤 컨셉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들도
물론 그 제가 출퇴근을 직접 자동차로 해본 건 아닙니다만 이해하고 그 변화에 좀 따라오게 되는 것 같고 그 반증이 약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한 이후인 안히달고의 재선 그 시도에도 당선이 됨으로써 안히달고가 시행하는 어떤 친환경적인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다. 우리도 지지한다라는 것을 파리 시민들이 좀 보여줬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로의 변화가 될 테고요. 그 파리 그 프랑스에서는 그 플랑벨로라고 그 자전거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 5년에 한 번씩 내면서 업데이트도 하고 필요한 정책들도 교통 법규도 좀 바꾸기도 하고 업데이트 시키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뭐 특히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2021년부터 26년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사이에 만들어진 그 자전거 계획은 100% 자전거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취지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어떤 자전거 도로만 많이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오늘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전거 도시를 계획할 때 자전거 도로를 빼고 계획하자라는 그런 약간 조금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당연 인프라가 바뀌는 건 당연한데, 그 어떤 연구도 이에 같이 따라와 줘야 되고, 사람들의 생활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그 자전거 도로 이외의 자전거 관련 인프라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산업들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뭐 예를 들자면 그 자전거 그 거치대가 많이 는다던가 아니면 자전거 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는다던가 뭐 실례로 뭐 자전 자전거 타는 여성들을 위한 어떤 패션 상점도 많이 생기고 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비슷한 내용으로 자전거 도로 주변에 바뀌는 그런 풍경들을 그 밑에는 이제 찍은 사진이고 위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스트리트 디자인 가이드에서 발췌한 건데요. 그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타게 하는 것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전해졌을 때 그 자전거 타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는 것도 맞는 말인데 그 이쪽에서 공유 자전거를 특히 이용하면서 물론 단점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그렇지만 그 장점이 가져온 이 도시 변화가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거든요. 그 특히 지금 아래 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불과 지난주에 저희 동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이쪽 여기도 자동차 왕복 4차로, 5차로 정도 되는 그 도로였다가 이렇게 경계석이 없는 실선만 있는 자전거 도로가 유지되다가 시선 유도목 생기다가 이번에 도시 개선을 할 때에는 제가 거의 이 자전거 도로를 바라보면 거의 뭐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직선 거리가 있고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자전거 도로가 이런 도시의 변화의 어떤 가장 그 지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자전거 그 변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도시로 바뀌게 된 자전거 중심의 그 도로가 언제부터 자동차 의 것이었나요? 라는 어떤 질문을 만약에 드린다면 이 도로를 가져오는 그런 과정에서 유효했었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측 상단에는 사스라고 하는 게 어떤 감압실 이런 걸 얘기하는 어떤 전문 용어라고 하는데 그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 자전거가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두어서 자전거가 늘 먼저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는 빨간불에도 지나갈 수 있는 M12라고 M두즈라고 하는 표지판인데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자전거 표지판이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물론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거는 그 파리에도 도로가 좀 협소하고 이렇게 좁기 때문에 양방향 교행이 어려운 차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으로 바꾸는 게좀
그 지난 한 10년 전부터 이게 바뀌어온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전에 먼저 프랑스 혹은 유럽에서는 자동차가 가는 방향을 꼭 지켜서 자전거가 가야 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사진에서 보이는 역방향처럼 보이는 요 상황이 특이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약간 일방 통행으로 오는 그 차로에 자전거는 역방향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발을 내리지 않고 안장에서 내려오지 않고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좀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연구적인 측면도 좀 뒷받침이 된 게 세레마라고 하는 어떤 연구기관에서 말한 것이 어떤 주행도 운전자들의 가시성, 그 뭐죠? 시야각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는 주차 공간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을 어떤 그 주제로 삼고 진행된 연구였어요. 근데 이 연구의 배경 설명에는 요 노상 주차 공간들을 전부 파리에 있는 주차 공간들을 전부 다 합치면 파리에서 제일 큰 공원보다 공원의 3배가 되는 크기가 된다. 그 면적이 된다라는 어떤 기초 하에 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어떤 내 집 앞 10m 프로젝트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대문 앞에 가장 가까운 어떤 우리 노상 주차 공간을 바꿔보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건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자전거 주차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단대도 있고 어디는 이제 테라스처럼 이렇게 내어놓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보는 것에 한 전부 다라고 말씀하기가 어렵겠지만 8, 90%는 횡단보도 바로 옆 노상 주차공간은 빈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 과정들이 굉장히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던 어떤 오른쪽에 있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삽도이긴 한데요. 그 따릉이 거치대가 있는 거치대 중심으로 반경 200m와 300m 간격으로 그 원형을 그렸을 때와 파리의 벨리브라고 하는 공유 자전거의 그 스테이션으로부터의 거리를 잰 것입니다. 네, 그 몇 가지 성공 요인으로 말씀드리는 몇 가지 성공 요인이 더 있다고 말씀드리는 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요 사진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그 15분 도시 연구에서 지금은 더 이상 사실 15분 도시라는 그 단어가 소비가 너무 많이 돼서 근접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행복한 근접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접성이 높은 어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줘서 여러분들 자전거 도로 많이 이용하세요. 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데서 좀 출발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근처에서 공유자전거를 이용해서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다면 내가 그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데까지 공유자전거에서 지하철역까지 간격이 200m가 안 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이용한다라는 것이 진짜 말이 되는 게 자전거를 탄다라는 개념보다 그냥 중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이널 모빌리티 같은 그런 라스트 모빌리티 같은 그런 개념으로 내가 집 앞에서 혹은 목적지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주 주요했고 그것이 뭐 이게 직접적인 비교라서 이렇습니다만, 물론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어디에 가든 내가 쉽게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하루의 시작이, 하루의 끝이 바뀌는 것, 그런 것들의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필요했던 것이 주요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삽도와 이 페이지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방향 통행과 어떤 연결성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쉽게도 이제 전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끊기거나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계획한 것 같지 않은 어떤 자전거 도로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프랑스에서는 중간에 파키영 셀이나 VDB 같은 데에서 어떤 시민단체거든요. 그 시민단체들한테 그 자전거의 집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직접 운영하게끔 좀 허가도 해주고 그 공간 안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자전거도 고쳐주고 해라 이런 차원에서 어떤 권한을 주기도 하는데 그들의 의견도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자전거 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프랑스 파리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인데 굉장히 꼬불탕꼬불탕한 이 지하철 출구 앞을 지나기 위한 어떤 이 배전반 요 박스를 지나기 위한 신호등을 지나기 위한 요 커브들인데 자전거 타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커브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재밌잖아요. 그 어떤 큰 어려움이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뭐 한국에 있을 때 공모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에 뭐 참여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그 사실 섹션별로 끊어서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요런 요런 비율을 유지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시가 계획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계획을 하고 의견이 반영되고 그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좀 더 쾌적하게 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단어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 네, 언급드렸던 속도를 낮추는 부분, 그 자전거와 보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곳들도 물론 많습니다만, 네, 이거는 그냥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리볼리 가를 따라가면서 얼마만큼 차가 없고 자전거만 많이 다니는 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줌이라서 어떤 영상이 얼마만큼 끊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그 도시 전체의 속도를 낮추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그 도시 디자이너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덴마크 건축가 얀겔 교수는 매 4m마다 상점이 바뀔 때 우리는 재밌음을 느낀다. 걷는 것이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내가 느리게 감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인터랙션도 있고 그 도시도 더 많이 관찰할 수 있고 사고의 위험도 줄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도시의 속도를 낮춤으로써 생기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행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물론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지만 그 이런 어떤 면허를 따게 함으로써 좋은 습관을 알려주고 법규를 알려주고 그 직접 아이들이 탈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모든 교육 시스템에 어떤 해당되는 말이겠습니다만 자전거 쪽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자전거 바퀴 위에서 탈 것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런 경험들은 그 아이들 뒤에서 막 달려가지만 내가 막 소리치거나 빵빵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도 물론 중요하겠고 그 아이들이 혹은 아이들뿐만 아니죠. 사실은 휠체어가 될 수도 있고 바퀴 달린 모든 거 롤러 브레이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텐데 그 서로 간의 배려나 이런 교육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습득한 사람들은 좀 커가면서도 그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 수신호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수신호를 거의 뭐 이 또한 한 8, 90% 지키는 것 같아요. 그 특히 자전거 이용량이 많을 때 바로 뒤에 또 여러 자전거들이 올 때는 수신호를 알리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멈출 건지 이런 것들을 수신호로 표시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뭐 사실은 그 뭐 자동차 운전하실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앞쪽에서 급정거를 하면 기분이 좀 언짢은 것처럼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자전거 움직일 때 내가 가지는 어떤 위협감이나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도시 설계를 하는데 도시가 변해가는데 그러니까 차도로 가득 찬 그 골목이 가득 찬 그런 도시에서 보행화나 자전거 도로화가 되는 데에는 당연히 불만이나 시행착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 파리는 왜 시민혁명 때쯤 해가지고 파리의 도시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걸 지금 오늘 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예전에 막 그 바리케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시민들이 혁명을 이룰 때 막 온갖 가구들 다 갖고 와서 막 그 좁은 골목 구조화되지 않은 그런 골목들에 막 쌓아서 막으니까 시에서는 혹은 그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없애자. 물론 수질 개선이나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시 구조를 뻥뻥 뚫리게 만들어서 그 시민들도 감시도 잘하고 차도 좀 잘 마차도 잘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파리의 모습인데 그 파리의
도시 형태를 우리가 바로 바꿀 수 있지 않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의 습성이나 그런 그 규범들을 바꿈으로써 삶의 질까지 연관될 수 있게끔 전체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계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파리는 요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이 구별로 나눠진 어떤 파리의 이런 경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운데로부터 달팽이처럼 이렇게 29까지, 1구부터 29까지 이렇게 퍼져 나가요. 근데 1, 2, 3, 4구가 파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을 ZTL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교통 제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안에 목적지가 있지 않으면 통행이 안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물론 이로 인해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다 막다른 길이 나오니까 막 돌아 나와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 또한 뭐 좀 말은 쉽죠. 사실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보다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이나 쾌적감, 뭐 더 안전성 이런 것들이 더 크니까 자동차를 막으면서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행하는데 그런 과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치만 중요한 거는 거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언제까지 자동차 의존할 거냐, 언제까지 자동차로 편하게 저 장소에 갈 거냐, 혹은 언제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게 다니실 거예요? 라고 하는 비꼬는 느낌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자전거 도로, 네, 여기에 그 막혀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자전거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약간 T자로 되어 있는 어떤 골목에서 차가 나오는 그런 곳을 통과하는 자전거가 사고가 나서 어떤 사망자가 나왔었던 그런 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를 위해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이 또한 사실 물론 연대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종종 이게 그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한 어떤 자전거를 그 장소에 이렇게 놓는다든지 어떤 추모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자전거 도로만 생각 물론 자전거 도로만 생각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전거 도로 위주로 좀 덜 고려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물론 사망자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 이런 도시를 변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런 것들을 이행할 때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미연에 방지하거나 더 성공 사례들만 가져올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해 본 슬라이드였고요. 그 이곳은 또 다른 사례인데요. 파리에 여러 교차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개선문에 있는 커다란 이런 로타리도 있고 그 이쪽은 바스티유 광장이랑 나시옹이라고 하는 광장인데 이 광장도 그 최근에 그 완공이 된 어떤 보행화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이 보행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한 모습들이 사진이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어떤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민 참여를 굉장히 돋갔고 그 이렇게 원형으로 이 탑 주변을 동그랗게 도는 이 로터리에서 약간 디귿자 형태로 막히는 그런 공공 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도 자전거 도로가 이 안에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진 요 주변을 따르면서 자전거로 사실 양 상상해 보십시오. 이 로타리로 되어 있는 곳을 저 반대쪽까지 자전거 타고 간다 하면은 막 아찔한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치만 차도가 좁아지면서 자전거들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어떤 갈 수 있는 루트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어떤 자전거들도 좀 윤택해지는 자전거 타기에 뭐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게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으로 표기를 하면서 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줬고 지금 사실은 요 위에 있는 사진이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같은 장소거든요. 근데 현재는 저렇게 아예 이제 페이빙이 깔려서 보행자들만 혹은 자전거들이 좀 저속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는데 이 공간으로 도심 숲이 생기기 이전에는 안에 한 반경 한 10m 될까? 뭐 그 정도 되는 조그만한 동그란 교통섬이 있는 로터리였는데 그 로터리를 자동차만 다니다가 어떤 자전거 도시로 가는데 중간 그 과정으로 이 자전거들을 교행시키기도 하고 한쪽으로 회전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그 오늘 드리고 싶은 사례 중에 제일 재밌고 제일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례인데요. 그 학교 가는 길이라고 의역한 어떤 스쿨 스트리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게 그 스트리트로 보시면 되고 연두색이 그 주변 어떤 보행 가능한 반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분 정도 보행 가능한 반경이요. 근데 이 스쿨 스트리트가 사실 보여주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중정형으로만 되어 있는 어린이 운동장을 골목으로까지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만들고 뭐 사실 그 공공장소에서 흡연율이 굉장히 높은 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소에서는 비흡연이 금연이 되게 해야 금연을 해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 환경적으로도 사실 녹지율을 높이고 자동차들의 그 어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뭐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었던 이런 공간을 풀 숲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녹지율도 높였고 자동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좁혔기 때문에 불만이겠지만 자동차 주차를 다른 데 해야 되는 혹은 자동차 운전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이 아주 큰 그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도시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여기 골목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골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등하교를 꼭 손잡고 와서 시켜줘야 되는 게 프랑스 어떤 저학년들한테 의무인데요. 그렇게 예전에 손을 잡고 혹은 차를 타고 이렇게 왔었던 그런 하루의 일상을 바꿔놓은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엄마가 차를 혹은 엄마 혹은 아빠가 차를 끌고 나와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에서 자전거나 보행으로 학교에 데려다주고 거기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하는 하루의 일상은 차가 없는 일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일상을 바꿨다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다 줬다는 측면에서 그 학교 가는 길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쪽에 있는 이 문은 소방차를 위해서 문은 닫아 놓았고 소방차들이 오면 열어주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과 함께 사실 이 중정에 또 사실 아스팔트나 이 뭐죠? 그 타이어 폐타이어로 만든 어떤 바닥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운동장만 있었는데 그 안에 공간을 이 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디자인을 혹은 직접 그리게끔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에이전시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주말에는 이 공간들을 열어서 되게 폐쇄적이었습니다만 그 이런 오아시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교 공간을 개방하고 그 이웃들을 만나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 어떤 학교에 대한 재이용이라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그 뭐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교육청도 문제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프랑스에서는 사실 그 배후까지는 잘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장소들이 스쿨 오아시스 그 파리 오아시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학교 안 공간이 녹지화되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그 조금 뭐, 좀, 네,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락긴이라고, 그, 고착화라는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 어떤 영구적인 고착화나, 인프라의 고착화나, 사람들의 행동의 고착화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자전거 도로를 예를 들어서 만든다 치면 연구를 하는 자전거 도로를 연구하거나 뭐 어떤 분석하는 사람 따로 정책을 만들거나 결정한 사람 따로 아니면 그 이런 시민들의 어떤 행동 습관을 행동 습관 따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이 고착화되어 있는 락긴된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도시의 모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이렇게 락긴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점을 낳는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드렸지만 도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도시를 연구하고 있는 팀과 정책가들, 결정자들, 시민들을 잇는 그 중간중간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오늘날의 도시에선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잠겨져 있는 것들을 계속 잠겨두다가 도시가 이렇게 망한다라는 좀 AI로 만들어 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들을 잇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파리의 행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 참여 그 하는 그 공사마다 굉장히 그 잘 설명되어 있는 표지판을 보는 사람들의 수가 아, 그 되게 눈에 띌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 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심을 사실 오지랖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약간 프랑스나 파리의 어떤 그 시민들의 문화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의견 내는 거, 내가 불평, 불만을 내는 것들이 시민 참여로 이어져 옴으로써 약간 조금 더 그 시민으로 시작돼서 시민과 함께 끝나야 된다는 어떤 프랑스의 법적으로 되어 있는 공공 참여 부분을 어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변화를 가져올 때, 자전거 도로를 계획할 때, 자전거 거치대를 어디 놔야 할지 고민할 때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떤 시민 참여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동 킥보드 관련 투표 말고도 두 번의 투표를 더 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것이 그 SUV 차량한테 우리 경유 차량이죠. 경유 차량들한테 그 주차비를 3배 받자. 그래서 주차비를 3배 받아야 한다. 왜냐면 환경과 관련된 어떤 책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투표를 붙였는데 55% 정도가 가까이가 찬성을 해서 가격이 그렇게 오른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스쿨 스트리트가 지금 현재는 한 260개, 70개 이렇게 파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니달고 주간하에 우리 파리에 지금 현재 있는 스쿨 스트리트를 500개로 늘릴 건데 여러분들 찬성하세요? 라고 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찬성자 수가 많이 나오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변화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인데 좀 디지털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쓰임이 좀 옳지 않게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청원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파리 아이디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그내 지역에 뭘 바꾸고 싶은지 의견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거든요. 예, 여기 각 내간의 의견에 사람들이 또 다른 의견을 달기도 하고 좋아요 수가 많으면 그 좋아요 수가 많은 대로 실제 공사에 이행되기도 하고 그 여기에는 단순히 어떤 시민들의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기자들이 와서 어떤 실제 문제점들을 취재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주체들이 참여를 하는 어떤 도시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고요. 그 이곳에서는 사실 구별로 그 참여 예산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 참여 예산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에서 도시를 바꿀 수 있게끔 예산이 책정된 그 한도 내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옵션을 그 구마다 다른 옵션을 둡니다. 예를 들어 우린 좀 넉넉한 좀 부유한 구다. 이번에 좀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 그 뭐 어떤 인프라를 바꾸는 것들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옵션을 두고 혹은 조금 빠듯하다 싶으면 어떤 도색하는 거, 뭐 나무 심기 요 정도로 좀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별로 그렇게 좀 서로 다른 밸런스에 맞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되 실제적으로 공공관을 바꾸는 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그 시민 참여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여기까지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쯤이 되었는데요. 그 N인칭 도시 계획이라는 약간 좀 거창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사스라고 하는 혹은 이 M12라고 하는 이 표지판 노란색 아니면 리볼리가 그리고 도시에 이런 공간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많이 생기는 거 교행하는 거 벨리브 이 하상도로 바꾼 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되게 조금 그 너무 우월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되게 일반적인 일상이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일상이 되다 보니까 아, 차를 가지고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생각이 될 수 있겠고 공유 자전거의 뭐 공유 자전거의 수를 확인하는 것도 일상이 되겠고 뭐 공유 자전거의 그 고장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약간 습관이 되어버린 그 그 정책적으로 도시나 정책가들이 하는 어떤 그 연구의 어떤 결정들이 시민들한테 다가올 때 시민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도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자전거와 관련된 큰 변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나 어떤 연구, 시민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부와, 그러니까 지자체와 시민 사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분들도 계십니다. 그 두 시민단체가 아이디어를 막 내서 만들어낸 벨로폴리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되게 복잡하진 않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그 단순한 것이 도시의 주체를 바꿔버리는 어떤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그 사실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팻말 하나 붙이는 걸로 표기를 했습니다. 팻말 하나 붙이고 바닥에 색칠하는 걸로. 바닥 색칠은 왜 우리 여러분들 서울 뭐 2호선이 어디 어디 다니는 거 머릿속에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전거 도로, 지하철 노선 위를 달리는 자전거 도로에 그 지하철 노선색을 표기를 하면서 조금 이쪽 방향으로 하면 그 노선 방향이구나, 혹은 이 지하철역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타고 있는 이 자전거 도로가 내가 중심이야. 내가 이걸 타고 가면 다른 대중교통과 연관 지을 수 있어. 막 이런 좀 이렇게 좀 감성적인 접근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약간 주인식을 전해준 그런 좋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용 예산도 많이 들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다른 도시들의 좌측 하단은 사실 리옹이 계획하고 있는 약간 벨로폴리탄과 같은 그런 프로젝트로 보이는데요. 그 숫자를 바닥에 씀으로써 이쪽 가고 있는 이 노선이 어떤 노선이다, 내가 타고 있는 것이 뭐다,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든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렇죠. 이렇게 도시 계획을 우리가 불과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뭐 도시 디자인이나 도시 계획을 할 때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계획을 뭐 넣는 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어떤 교통망이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적은 채로 도시 계획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는 사람이 되어서 생각한 것도 적었던 것 같고, 여기에는 제가 조금 무명이라서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동 킥보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우후죽순 받아들인 것에 대한 책임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들이 지금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만 이제는 진짜 전동 킥보드를 타보고 계획하고, 타보고 위험성을 느끼고, 타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해하고, 이런 감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직접 내려와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 도시를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내가 집에 가면서 타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이와 함께 어느 장소에 이동 중인지, 장 보고 가는지, 아니면 배달을 하는 어떤 일하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나 어떤 도시에 대한 변화가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인칭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고, 한 가지 더 이 자리에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쿨존에 대한 좀 생각입니다. 요 또한 또 되게 짧은 생각이라서 되게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만, 스쿨존이라는 것 자체도 교통법규상 어쨌든 자동차의 속도를 늦출뿐만 아니라 어떤 그죠, 자동차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고가 많이 생기고, 궁극적인 어떤 개선점이 좀 적다고 싶은데, 뭐 우회전하는 것에 대한 법규가 생겼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사실 조금 더 차 중심적인 도시 변화가여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공간을 설계한다면, 파리의 사례처럼 아이들이 더 뛰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더 걷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되거나, 그러니까 자동차들을 안 오게끔 속도를 늦추게끔 만드는 방법이 또 다른 사람들이 에 대한 그러니까 고려가 없어서 생긴 아주 좋은 아이디어지만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네, 해보고 싶어서 한 페이지 넣어봤고요. 좀 요즘 저희는 도시들이나 다른 기관들이랑 프로젝트를 할 때
그 근접성 플러스 뭐를 많이 섞어서 합니다. 그게 어린이가 된 경우도 있었고 여성이 된 경우도 있었고 공공공간의 어떤 운동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근접성 콜라보 근접성 곱하기 여성 근접성 곱하기 어린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여성들이 장보고 집에 갈 때 같은 무게를 들고 가면 뭐 여섯 번, 다섯 번, 여섯 번 더 많이 쉰다, 남성들에 비해서. 그런 것도, 그런 연구를 통해서 공공공간이 개선돼야 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2천만 수도인데 그 공공공간 개선을 하는데 건강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져와서 우리가 많이 걷고 많이 공공공간을 누릴수록 그 심장병 뭐 어떤 발병률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벤치나 공공공간에 대한 어떤 확장을 이야기했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유니버설 디자인 수업 1학점짜리 하나 듣고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만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 중요하고 필요한 건 사실인데 조금 더 그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시선으로 여성의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봤을 때 도시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면 그게 모두를 위한 어떤 그 공간으로 확장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듯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측하고 분석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15분 도시의 어떤 컨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근접성 높은 삶의 질이 높은 그 도시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마무리하자면 어쨌든 삶의 질, 이동의 질은 도시의 밀도가 균형 있게 잡혀 있을 때 좀 그 보여질 수 있는 것 같고 시민 참여 또한 어떤 도로의 주인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그 시민 참여를 돋구기도 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그 툴도 좀 쉽고 재밌고 참여할 수 있게끔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민 참여들을 단지 주민공청회만 하는 어떤 과업의 시작과 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과업으로 그 과정을 조금 더 과정이 강조된 용역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자체에서는. 그리고 어떤 그 정량적인 수치화된 그런 분석들도 분명히 뭐 저희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더 그 정성적으로 사람들이 이 장소를 다니는데 기분은 어떤지, 안전함을 느끼는지,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지 등 어떤 그 감정을 이해하는 그 과정들이 도시계획, 이동성 계획, 자전거 도로 계획 이런 것에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행복 그리고 생태적 가치는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파리에서 변하는 모습들의 가장 큰 가장 앞쪽에 두은 그 내용은 환경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물며 예를 들어서 테라스에 앉아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파리의 시민들에게 테라스에 있는 전열기구를 다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에도 불평은 하지만 모두 다 따라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어떤 가스에 뭐 미세먼지든 뭐 어떤 오염을 시키는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오들오들 떨어가면서 또 다른 행복감을 찾는 그런 파리 시민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그 도시의 변화가 어떤 경제성이나 네 어떤 그 서울시의 보행로가 그 뭐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면 이대 앞인가요? 연세로인가요? 거기가 이제 다시 차도로 바뀐 그런 것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절대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 역행하는 거고 그 역행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리더들이 가장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편의성이나 경제성을 앞세운 도시 변화가 있으면 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 뭐 내 자식들, 뭐 우리 가족들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후대나 이런 것들, 이 다음에 있을 그런 뭐 이 다음의 미래에는 전혀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모든 선택에 그런 친환경 중심적인 혹은 친환경만 중심 둘 게 아니라 어떤 행복감도 같이 중심을 뒀을 때에 그 이게 경제성을 앞세우지 않은 도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그 도로를 넓히면 차가 많이 생길 것이고 보행로를 넓히면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거
더 보행자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상권에 더 활력을 높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어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차량 의존도를 좀 줄이고 차량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단순히 차 타지 마세요가 아니라 차 운전하는 행복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단순히 운전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뭐 두 번 탈 거 한 번 타시고 그랬을 때 또 다른 옵션들을 우리가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도시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시민들 또한 아 우리가 그럼 이 차 대신 이용하는 이 자전거 도로나 공공공간에서의 지키는 약속들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민단체들은 그런 캠페인들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잘 따라오게끔 질서가 잘 유지되게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합쳐졌을 때 그 파리의 사례처럼 5년, 10년 뒤에 공기질을 돌아봤을 때 아니면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더 풀이 많이 보이고 공기가 더 개선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좀 두서 없는 이야기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발표를 마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해주신 그 뭐야 황수영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채팅방에 그 오늘 강의 자료 올려드렸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신 거이 생기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거나 그 뒤에 메일 주소로 직접 연락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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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분히 가능하시고,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어쨌든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하니까 환경연합에 연락을 주셔도 저에게 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도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 사항들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이거는 저희 따로 한번 하고 확인하고 그 질문 들어왔던 거는 그 자전거 도로의 신호 체계가 차량과 보행자와는 별개로 작동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근데 파리도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는 자동차와 함께 가도록 되어 있고, 어디는 신호등과 함께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음, 뭐 모든 장소를 제가 다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전거 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뭐 유럽은 파리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 안 하고 제 빨간불에 서 있어도 자동차가 멈출 때도 있을 정도로 보행자들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되게 좀 이렇게 배어 있거든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가 더 신사지요. 저 한번 보세요. 저한테 고맙습니다. 하세요. 막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배려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자전거가 보행자랑 갈 때는 자전거가 보행자들을 좀 더 배려하고 아니면 차랑 같이 갈 때는 자동차들이 자전거를 배려하고 그런 좀 하이라키들이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자전거 신호가 물론 따로 있습니다만 무조건 같이 보행자나 무조건 차도나 같이 되진 않고 그때그때 좀 맞게끔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프랑스는 횡단보도가 차도 중앙선에 횡단보도가 하나 더 있어서 그 횡단보도의 색이 반대편이랑 다를 때도 있어서 되게 신호 체계가 복잡하면서도 어, 어쨌든 안전을 위한 거고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그 아까 추가적으로 나왔던 질문은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좀 개인 블로그에 후기처럼 업로드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 것 같으셔서 강사님에게 아, 그 동의를 네네네. 구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네네, 뭐, 사실, 오늘을 위해서 AI로 한번 만들어 본 것들도,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만들어 본 것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종류의,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시건 어떤 종류의 영감이 되건, 좋은 목적으로 활동이 쓰인다면, 뭐, 네, 저도 뭐, 충분히, 그 또한 영광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을 공유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파리와 서울의 이제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네, 파리라서 그렇지, 아, 서울은 산이 네네네. 많아서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네네네. 지형 차이에 대한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리를 듣는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말씀대로 많이 듣곤 하는데, 그, 보통 하는 대답은 어쨌든, 그, 요즘 한국만큼 저는 전기 자전거의 비율이 높은 데를 또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페달 어시스턴트 뭐죠? PAS 어쨌든 페달 어시스트 받는 전기 전동 자전거가 그 어떤 종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뭐 산 지형에 있는 도시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의도나 어떤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으로 좀 해결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사실은 네네.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게, 파리에도 어쨌든 지형이 오르막길이 있어서 그냥 자전거를 탔을 때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전기 자전거여서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건 전기 자전거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그, 일단은 중요한 부분 그건 것 같아요. 그 또한 사실 어떤 기업에서 좋은 자전거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탄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고민 또한 다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뭐, 정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도시 전환은 전 개인적으로 어떤 작은 공간에서 파일럿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대 부근, 홍대 말고 뭐, 연남동 말고, 어디, 뭐, 저기, 용산 어디, 서울 지리가 다 까먹었네. 어쨌든 지형이 안 좋은 어떤 핫한 플레이스가 있다고 치지요. 그 핫한 플레이스에만 작동하는 전기 자전거나 어떤 전동 킥보드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갈 때는 무조건 그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무료로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이게 안 올라가는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지역에 와서 그걸 탄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저는 그 지역에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약간 기업들의 생각도 바뀌어야겠지만 그 정책적으로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적극성이나 아이디어를 내는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질문 주시는 것처럼 공론화 시켜서 얘기를 막 나아가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 짧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어떤 좁은 공간에서 시행하고 그것이 좀 더 확산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의 어떤 스타트업 굴리는 것처럼, 디자인 띵킹 할 때도 어떤 테스트를 계속 거치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해 가면서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란 색깔 시선 유도봉이나 실선을 칠했던 파리의 케이스처럼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파리도 못한 것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파리에 이제 아, 자전거 탄 시민들이 많은 것처럼 다친 시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보험이나 보호에 관련된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보여주신 사진들의 많이들 그 헬멧을 쓰고 계시진 않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그런 보호나 보험이나 약간 그런 정책적인 것 또는 문화적인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럼 사회보장보험으로 들어져 있는 것들이 커버가 되는 것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고는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승마를 배우다 말에서 떨어져도 어느 정도 보험이 나와서 이렇게 커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 교통사고 났을 때 그런 식으로 좀 보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만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사비로 또 드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용 많이 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항목별로 이렇게 커버되는 것들이 다른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고, 헬멧은 12세 미만만 의무 착용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세 미만의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모한테 하는 벌금이라든지,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 아니면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둘이 탔을 때, 인도를 다닐 때 각각의 그 벌금들이 뭐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굉장히 세게 엄격하게 부여가 되거든요.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헬멧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 기준에는 헬멧은 고속으로 달리는 어떤 레저용을 타는 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유 자전거를 타는데 언제 어떻게 탈지 모르는데 헬멧을 늘 준비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되게 조심스럽네. 헬멧이 없어도 당연히 파리에서는 되는데 그 헬멧을 의무 착용하는 것이 그런 이동성에 대한 자유도를 좀 줄인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헬멧의 의무화는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하진 않고 그런 문화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착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뭐 우리나라보다 좀 머리 스타일에 덜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개인적인 좀 사담입니다만 그래서 헬멧에 대한 그런 그 관련된 내용은 그렇고 그 플러스 거기에 헬멧과 관련된 상품들도 꽤 많이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만들어지면 좋고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약간 자전거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희 한국에는 자란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 고라니와 네네네. 자전거를 합친 합성어인데, 약간 비하하면 인식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올바른 자전거 문화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좀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감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파리에서는 버스 전용 차선은 거의 대부분 자전거가 가도 버스가 빵빵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버스가 시간을 일단은 이건 사담인데 사담입니다만 버스가 시간을 안 지켜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버스가 우리나라처럼 막 급하게 가지 않아도 돼서 그런지 그 자전거가 앞에 가도 늘 기다려주고 안전하게 추월하는 모습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뭐 저도 경험한 바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교통 약자에 대한 그 계층에 대한 것은 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막 예를 들어서 파란불을 하이힐 신고 다니는 여성분이 건너다가 버스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막 갔다. 그럼 하이힐 치는 채로 발로 차버립니다. 그냥 그렇듯 내 개인의 안전과 행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프랑스 문화라서 그 문화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슈퍼가 일요일 문을 닫아도 저기 직원은 저기 직원도 일요일 날 쉬어야겠구나라는 어떤 배려심이 있듯이 자동차나 왜 여러분들 임신부가 앞에 있을 때 양보를 해주는 것처럼 그 보행자들 암만 어떤 보행자라도 내가 차를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양보해 주자라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의 개선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캠페인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민들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이 자전거 통행 제한 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해 그 또한 주셨는데, 약간 개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아무 상관없이 타도 됩니다. 그 제한은 오히려 없고 그 안전 착용 그 조끼 야광 조끼나 야광 팔찌 발찌 이런 것들은 차면서 조금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권고사항일 수는 있는데 그게 뭐 법적 규제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이제 비 올 때 많이 이거 탑니다. 아, 질문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남원시 산내면에 살고 있고 인구 한 2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농촌 마을에 살고 있는 참여자분이신데, 오늘 사실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큰 도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약간 산내면 같은 작은 마을에서 주민이 주도를 해볼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질문이 아, 있습니다. 아유, 네, 멀리서 감사합니다. 프랑스에도 1,000개 도시 지원 사업, 이름은 좀 다릅니다. 1,000개 작은 도시에 지원하는 그런 나라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거의 일환으로 3,000명 되는 도시인가? 되게 쌍띨레어라고 하는 되게 작은 도시에서 15분 도시를 이제 막 해보겠다고 하면서 어떤 앵커가 되는 건축, 우체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어떤 서비스들을 체크하고 그 서비스들을 이루어지게끔 하는 좁은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거기는 막 전기 자전거를 두지 않은 산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전거에만 국한되지 않는 답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15분 도시에서 이야기할 때 내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그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좀 누리게끔 하는 것이 15분 도시의 컨셉이라고 한다면 어떤 주거와 관련된 거, 교육과 관련된 거, 여가와 관련된 거,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그 지역에 어떤 연령층의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어떤 워크숍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좀 소규모 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제 그러니까 수년 전 통학로 연구로 코펜하겐에 들여다보니 이제 등하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 수업 중에 이제 자전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수업들이 어.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파리나 이런 데에서도 어린이들의 자전거 경험 혹은 그에 대한 어떤 교육들이 좀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제가 아는 바로는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는 어떤 법규나 어떤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교육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 주말에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나오는 그 부모들이 많이 있어서 그 타는 친밀감 높이는 거는 집에서 좀 해결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 같고 사실은 지난주 주말에 저희 동네에서 자전거 벼룩 시장이 있었어요. 그 자전거 그 사람들이 갖고 와서 막 오전에 깔아놓고 오후에 온 사람들은 사기만 하고 근데 거기에 어린이 자전거가 막 30대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많이 많이 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 어린이들이 진짜 도로 있는 차도에 나와도 안전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건 어렵지 않게 검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받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자전거를 타는 분들, 한국에서는 운동을 하시면서 국가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분실의 위험도 꽤나 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유 자전거를 타시기도 하시겠지만, 분실의 위험이나 보관소의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조금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분실의 위험은 사실 그 현장 르포처럼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될 만큼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순히 잘 아시겠지만 그 소매치기도 되게 많고 그 자전거를 이렇게 뜯어가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런 취재 같은 거 할 때 안에 막 GPS 같은 거 달아놓고 어디로 가는지까지 막 확인하는데 진짜 빠른 시간 내에 팔려가 그래서 막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끔 그 좀 고가의 자전거들은 그 자전거 회사에서 보험회사랑 같이 이제 그 콜라보해서 이 자전거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일종의 뭐 월별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 이 분실했을 때 똑같은 걸 이렇게 준다던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분실 위험도는 사실 개인이 가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바퀴 없는 거, 안장 없는 거 진짜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어딘가에는 뭐 그 자전거를 묶어놓는 것이 바닥 아스팔트에 볼트로 박혀 있는 그 볼트 풀러서 갖고 가기도 하고 막 진짜 네 심한데 그래서 이제 보관소 같은 것들이 종종 그 노상주청관 하나를 할애해서 운영되곤 하거든요. 거기 이제 비용 내고 그 시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공유자전거 분실도 있구나. 공유자전거도 분실을 그 당연히 하고 만약에 이게 뭐 잘 거치가 안 된 걸 누가 타고 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잠깐 세워놨는데 누가 타고 갔을 때는 그 뭐죠? 그 서비스 센터 통해서 멈추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자전거의 위치 추적도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사실 그런 공유 자전거들이 젊은이들에 의해서 막 샌드강 아래에서 막 몇 대씩 막 발견될 만큼 되게 관리가 소홀한 것도 사실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시민인식은 높아서 경우는 많이 없겠습니다만 그 공유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 모두 다 분실의 위험도는 한국보다는 높은 게 사실 두 배, 세 배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혹시 뭐 마지막으로 질문을 못 하셨다거나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1시간 반 동안 정말 기본적으로 죄송한데, 네네. 네. 네, 혹시 그러면 지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 말고 한국에 좀 이렇게 지금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도시 전환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추천하실 만한 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게 그 온라인으로
갑자기 생각난 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한 권 갖고 있는데 그 자전거 어떻게 변하지 아까 시위부터 이렇게 쭉 온 거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죠? 그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말고 자전거 관련한 책은 저도 늘 막 볼 때마다 찾으려고 도서관이나 책방에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30초만 주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네네. 네, 책을 파리 15분 도시나 뭐 이런 도시 변환에 대한 책을 한 권. 15분 도시도 말씀해 주셨었나요? 저 자전거만 들었는데. 도시 전환의 사례에 대한 약간 책 추천을 아,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일단은, 네, 15분 도시 백서가 이제 우리나라 국문으로도 번역이 돼서 국토연구원에서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함께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도 좋은데, 그거 말고, 그, 파리, 최근에 저희, 모레노 교수가 인터뷰 같은 걸로 참가한 한국 프로그램들, 위대한 수업이나 자전거 관련된 시모도시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좀 한국에 방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꽤 책만큼 못지않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책 이름은 바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분명히 여기서는 도시 계획 전시관 파빌리옹 드 라스날이라고 도시 계획 전시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휴관인데 거기에서 한 층 전체를 자전거에 대한 컨셉으로 만들었을 만큼 자전거 변화에 대한 어떤 아카이빙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혹시 아까 연락처를 적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찾아서라도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와 질의응답에 열심히 그리고 또 좋은 답변 주신 오늘 한승훈 디자이너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서울학교에서 더 좋은 자리 계속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 관련 링크도 하나 보내드릴 예정이고 또 서울환경연합의 후원과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